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에요 거의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만이 아니고요. 기업에 필요한 철강, 반도체 같은 물건들이요 품귀라서 값이 크게 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나라 밖에 있어서요. 우리로서는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손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당분간은 기업들이 버티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있네요. 여기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딘가면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공장, 그 야적장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니까 자동차를 만들면 여기서 대기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 야적장에 자동차가 빽빽하게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눈에 보시면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수십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반도체 부품이 부족해서 차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대학의 공대 실험실까지 반도체 대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장비 공급이 안 돼 연구에 차질이고요. 차량용 수급 불안도 장기화, 생산 계획 하루 단위로 변경.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있지만 지금 중국 상하이 봉쇄됐잖아요. 뭐가 제대로 오가지 못하는 겁니다. 전 세계 파장이 비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국회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수사권 분리 법안 이걸 놓고요 여야 대치했는데요. 회의는 열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법원 행정처 차장 검수완박은 위헌이 유력하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뭔가 불편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좀 더 보죠. 기소와 수사 분리할 수 있지만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건 위헌이다. 위헌 견해 상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경찰 견제 장치 없다. 이런 의견도 냈다고 합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저 끝에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제목으로 놓네요. 다시 출근하라고요? 계속 재택하면 안 될까요? 요즘 직원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좀 하신답니다. 재택 근무에 이미 상당 기간 익숙해진 직원들이 전면 출근하라는 회사의 지침에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고민이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좀 뭐가 불만이 생기고 업무 효율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옥철 그동안 뭐 이런 거 시달리지 않아서 좋았는데 이거 앞으로 또 되면 피곤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맞먹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떴다. 부울경이니까 부산, 울산, 경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특별지자체입니다. 많은 지역들이 뭔가 뭉친 겁니다. 내년에 본격화되는데요. 내년 출범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그럼 뭐가 특별연합이면 여러 곳이 뭉쳤는데 그러면은 그곳의 수장, 단체장은 누가 합니까? 이런 질문 나오는데요. 3개 단체장이 교대로 수장을 맡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차례로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그리고 그 뒤에 담긴 배경을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종욱 동국대 대우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대진 변호사 오늘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달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 키워드 확인하시면요. 오늘 주요 뉴스 이슈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천 배제입니다. 어제 오후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죠.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만
내용이 알려지고 확인이 됐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배제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보시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한자인데요. 정때는 윤. 이게 사람 이름에 쓰이는 한자죠. 정때는 윤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최근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그리고 특히 자녀 문제죠. 논란이 있는데 오늘 언론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뭔가 좀 거리 두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인기 없어도 해야 한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요.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물가, 금리 이런 거 관련해서 이거 인기 없을 수 있지만 해야 할 거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소신을 나타낸 겁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관저 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금 육군 참모총장 관저를 쓰겠다 이렇게 결정돼서 지금 리모델링 작업 들어갔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지금 그곳이 아니고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오늘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지금 각 당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천 결과 나올 때마다 민감하죠. 반응들이요. 자, 어제 민주당에서 어제 오후에 전해진 내용입니다.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 송영길, 박주민 서울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손을 들었어요.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그리고 경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발칵했어요. 밤사이에. 좀 더 보면요. 자, 일단 공관위의 결정이죠. 근데 비상대책위원회 추인이 있으면 최종 확정되는 이 절차가 좀 남아있어요. 이 비상대책위원회 논의가 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얘기가 좀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알려지자 송영길 전 대표 반응이 나왔죠. 배제, 공천 배제당한 송영길. 민주당이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자해다 이건.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6일 지방선거 사실상 포기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이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 전략지역 그러니까 사실상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그런 판단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는 좀 더 나가서 공천 배제를 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참 얘기가 많고 말이 많은 사안이었어요, 지금요. 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이겁니다. 처음부터 전략공천으로 하겠다라고 설득을 하고 그런 어떤 작업을 한 것도 아니고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장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여러 후보들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갑작스럽게 며칠 남겨놓지도 않고 전략공천을 좀 결정한 상황.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전략공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즉,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기회를 줘라. 그러니까 자신을 전략공천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선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경선의 기회도 없이 일단 물론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 대한 책임.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갑작스러운 어떤 전략공천에 대한 그 정당성이 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옳은
그런가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식의 결정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인들에 대한 어떤 소명 기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지금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두 사람에게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뭐 박영선 또 후보를 지금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결정은 안 됐지만 근데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는 안 되고 박영선 전 후보는 되는 이유. 왜냐면 박영선 전 후보는 1년 전에 패배한 1년도 안 됐죠. 수개월 전에 패배한 보궐선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배한 저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패배한 박영선 후보를에게는 기회를 주고 송영길 전 대표한테 기회를 안 준다는 그런 이 정당성.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건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어떤 공관위가 원칙을 정했어야 돼요. 저는 중요한 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이번에 그런 큰 줄기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달라요 하면 공관위의 그 결정에 순응할 후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지금 느닷없어 보인다 이 뜻이네요. 네, 지금요. 지금 이게 어제 오후에 결정이 됐고 반응이 조금 났지만 본격적인 어떤 얘기나 반응이 나온 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럼 오늘 오전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결정이 있은 뒤에 반응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오늘 새벽, 하나는 어제 밤에 나온 건데 먼저 오늘 새벽에 나온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반응이에요. 본인이 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자,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 모두를 외면한 결정이다. 일단 비판을 다 하겠네요. 이거 뭡니까라는 뜻이네요. 그리고요. 아니,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합니다.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 물러났던 이런 인물을 탈락시키겠다고 한다. 왜 충북과 서울의 잣대가 다르나?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이 사안은 비대위에서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반대를 뭐랄까요? 정면으로 한 겁니다, 지금요.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정성호 의원,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꼽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하시면 이게 이재명 전 후보의 얘기 아닌가 이렇게까지 받아들여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의 원칙 상식 지키지 않았다. 공정과 정의마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래로 갑니다. 오직 내 정치적 생존과 이를 담보할 계파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무슨 미래가 있나? 그렇다면 지금 이런 공천 관련 결정에 뭐가 뒤에 배경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나 비겁한 일,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 이게 주목이 됩니다. 이제 그동안 조용히 있었는데 안 되겠군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요. 자, 김종욱 교수님. 네. 이거 큰 내용 분란 예고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전개될 걸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내부의 혼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을 했어요. 송영길 전 당대표나 박주민 의원 자체가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판단한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출마하겠다고 이미 결정한 상황에서 당에서 전략 지역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두 분을 공천할 수 없다라는 생각.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아니라 전략 지역이죠. 네, 지역으로 그럼 다릅니까? 근데 두 가지가? 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략 공천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단수 공천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 전략 지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호성들을 만들어낸 측면들이 있는데 그 모호성에는 송영길 전 당대표도 박주민 의원도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함의하는 건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정당성이 있으려면 제3의 선택지에 대해서 동의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대안이 뭐다라는 게 좀 그렇죠. 명확하고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낙연 전 당대표. 였는데 이낙연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남은 분 같은 경우는 제3의 인물이거나 박영선 전 장관일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인물이 경쟁력이 있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박영선 전 장관이라면 왜 두 사람을 배제하지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 정성호 의원이든 아니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든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는? 예.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게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8월 전당대회와 당내 권력에 대한 내부의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낮다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민주당 내부의 세력 편성에 대한 어떤 내부의 투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그널로 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요, 시간 좀 돌려보면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기 전에 이재명 전 후보와 가까운 정치인들, 의원분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를 좀 설득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배경도 좀 있지 않나요? 이제 뭐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예. 대해서 또 나름대로 또 다른 해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뭐 이재명 전 후보가 예. 경기지사에 나오겠다, 아니,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에 나오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나오지 말라고 하시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은 내부의 여간 적어도 이 계파 갈등을 통해서 당 내에 어떤 세력적인 새로운 형태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예.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 유탄을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거 아니야라고 논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거죠. 계파 문제와 사천 문제로 가게 되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저 그래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예.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격적으로 저희 공천 관리하는 곳에서 제3의 후보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지 않게 된다면 저는 내용이 깊어질 거라고 보는 상황인 거고요. 아마 예. 비대위에서 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선만큼 명확하게 공정성을 담보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 경선을 하지 않고 예. 제3의 후보도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뽑든 제가 볼 땐 전략 공천으로 선정되는 분이 오히려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저런 결정에는 소위 서울시장 선거라기보다는 예. 또 다른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해석할 다음에 수밖에 당권 없는 뭐 이런 거를 지금 뭐 생각하는 거 단정할 수 아니냐?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오늘 오전부터 좀 심상치 않게 뭐가 전개될 것 같긴 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대안이 무엇인가? 뭐 방금 김종욱 교수가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송영길 배제한 민주당. 그러면 누군가? 이낙연 추대론, 박영선 차출론. 이거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명확하게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6월쯤에 지방선거 끝나면 미국으로 간다 뭐 이런 걸 밝힌 상태거든요. 좀 더 보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있어요. 아까 박지원 이 공동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부분 있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충북지사의 단수 공천 확정됐어요. 이걸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여기하고 서울은 뭐가 다른 겁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출마자가 없는 강원은 이광재 의원 차출. 또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이 물론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누구 하세요 차출하고 어디는 누구 안 됩니다고 배제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내용의 배경입니다, 지금. 자, 조대인 변호사. 네. 특히 박영선 전 장관 차출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그 서울시장 그 선거에서 뭐 전략공천 지역으로 뭐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그 김종욱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관련돼서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거기에 관련된 선택지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펼쳐놓아 주는 게 또 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통상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흥행을 위해서 막 경쟁을 많이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선에서 석패를 했기 때문에 예. 흥행을 키워서 제일 큰 그 선거판인 서울시장에서 이렇게 좀 흥행을 좀 자극을 시켜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좀 배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그냥 정했잖아요. 현직 시장을 후보로 정한 상태로 거기 조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박영선 후보도 뭐 차출이 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뭐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한 번 진 후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몇 개월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작년이군요, 작년. 그렇죠. 국민이 새로운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했던 것처럼 민주당도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을 한번 청거를 해봐라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또 석패를 했던 박영선 장관이 나온다면 물론 지지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신선한 이런 국민들의 그 기대에는 명백히 못 미칠 게 분명한 거를 민주당 내에서도 알 텐데도 이런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신선한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도 네. 찾고 싶다.
현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좀 하시겠습니까? 물론 아예 신선한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정당의 그 필요성이고 목표입니다. 그것도 못하면 정당이 왜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한번 뽑아볼까라는 생각 정도는 드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 좀 새로운데 기대 좀 가져볼까 이런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를 해버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짜 선거를 위한 전략공천 지역인가 아니 그런 선정인가 아니면 후에 선거 이후에 뭐 당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학구도를 생각한 그런 결정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의 이런 뭐 그 후보들에 대한 배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택지를 좀 넓혀서 여러 후보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주는 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황은 이런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결정이 뒤집혀 버리면 이것도 또 혼란이군요. 그러면은 공관위에서 정했는데 당 최고기구에서 또 뒤집히고 다시 가고 그럼 또 공관위에서 위원들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복잡해졌습니다. 자, 다음은요.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관련 내용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자, 경기지사 후보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경선. 유승민, 김은혜 경선입니다. 근데 경선이 어떻게 치러지는가? 당원이 50% 그리고 국민 여론이 50% 반반씩 섞습니다. 그리고 22일 결과.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고 당원 투표도 시작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경기지사 지금 격전지로 꼽히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 경기지사를 가져가는 정당이 지방선거 전체를 이기는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모든 정당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지역인데 일단 국민의힘 오늘부터 경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음은요. 대구시장 후보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국민의힘의 텃밭이기 때문에 당 후보가 되면 당선이 아주 매우 엄청나게 유력하다고 보는 거죠. 그 때문에 치열합니다, 여기가. 당 경선이. 근데 지금 3명 정도가 아주 유력 후보로 주목받았죠? 김재원, 유영아 후보 단일화 결국 무산.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일화하자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서로에 대해서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깨진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일단 그대로면은 국민의힘 대구 경선은 3파전.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이렇게 3파전으로 가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히 이것만이 아닌 복잡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희 전 의원님. 네. 여기 보면 서로 지금 화면에 이제 서로 왜 깨졌는가 이제 불만 표시들을 했는데 서로가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근데 뭐 복잡하죠. 또 이것도. 그런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면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지역구를 내놔야 됩니다. 대구, 수성, 을입니다. 거기가 벼요. 그럼 이달 안에 다음 주 정도 결정해서 이달 안에 내놓게 되면 거기도 지방선거와 같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거기에 관심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거의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정치인의 이제 관심사 역시 큰 광역 단체장 또 뭐 특례 시가 또 4개 출범이 됐지만 그쪽 또 국회의원들 이쪽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 단일화가 이제 잘 안 되는 건 김재원, 유영아 두 분의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비슷하니까 서로 누가 될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데다가 게다가 하나 더 홍준표 의원이 지금 단일화가 안 되면 공천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국회의원 자리가 비니까 국회의원 자리로 이동해서 또 아마 두 분이 같이 이동할 거예요. 탈락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또 경선이 그러면 두 분이 만약에 홍준표 의원으로 대구시장 후보가 국민의힘이 결정을 한다면 보궐선거 후보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경쟁을 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또 판단할 수도 있죠. 뭐 민주당도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지역으로 해가지고 전략 공천하겠다는 저런 입장인데 경선할 수도 있고 전략지역으로 선정해서 다른 분을 또 찾을 수도 있고 두 분 중에 한 분을 고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서 옵션이 있는 거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당에서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경선은 세 분이 하는 것 같아요. 세 분이 하게 된다면 현재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볼 때 홍준표 의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면 그 이후에 홍준표 의원이 내놓게 될 국회의원직에 대한 또 이 경쟁이 또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뭐 명확한 입장은 없지만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두 분이 다시 또 보궐선거 출마를 놓고 또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네요. 자, 이종구 평론가. 이 사안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경기지사, 국민의힘 경기지사 거기도 지금 경선 벌이고 있지만 한 분은 또 현역 의원이에요. 경기도 분당 갑입니다. 그럼 만약에 또 거기서 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보궐선거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또 자칫?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이런 패러다임이 계속 더 커질 것 같아요. 반복된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보다 지자체로 가고 싶은 현역 의원들이 많아졌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2선, 재선, 3선, 4선, 뭐 5선, 6선도 계속 할 수가 있지만 요즘은 3선만 돼도 눈총을 받거든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돼? 지방 행정도 경험하고 또 잠시 행정 갔다가 그다음에 또 4선 하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에 전념을 하지 왜 또 국회의원 자리를 갖다가 거길 비고 또 가는가 이런 지적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상도위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상도위 얘기를 하십니까? 최소한의 상도위. 예를 들자면 지금 좀 전에 케이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유영하 변호사가 하필이면 원래 경기도 쪽 베이스로 뭐 계속 출마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수성에 또 집을 이번에 대구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그쪽에 더 두었습니다. 그건 다분히 노래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이 되면 대구시장도 할 수 있고 또 보궐 가면 내가 이제 수성도 나가봐야지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대구시장이라는 것과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규모도 다르고 뜻하는 바도 달라야 됩니다. 역할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도 지금 똑같은 어떤 상황들인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지자체 선거 때마다 보궐과 지자체 선거를 동시에 혹은 또 이렇게 가면 이쪽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가야지 이런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는 봐야만 한다라는 생각이죠. 아까 민주당도 뭐 송영길 전 대표, 이광재 의원 등등 보면 거기서 또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또 비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도요. 그렇습니다. 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상일 전 의원님 뭐 발언기 요청하니까 한 일부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광역단체장이나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 국회에서 많은 입법 경험도 하고 중앙에 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진 상황에서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면 또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앙 정부와 협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또 긍정적인 측면도 그런 경험치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내일까지 진행이 되죠. 금요일 날 발표될 경기지사 소위 경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김은혜 의원이 지금 성남 분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자리를 비게 된다면 그렇죠. 게다가 지금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라고 그 옆 지역에 지금 그분 또 성남시장 차출로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전 후보가 과연 이번 6월 1일 실시될 국회의원 만약에 보궐선거 자리가 열린다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선거의 판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규모가 자칫 커질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모릅니다 지금.